270페이지 피시고요. 270페이지. 정부 정책의 개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공적 노력.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기능이 시험에 가끔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정책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이게 정책의 기능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기능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경제적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 기능은 지금 방금 전에 배우신 것처럼 전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시장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 실패를 수정 내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재를 만들어낸다. 또는 뭐 시장에서 독점이 존재하니까 독점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개입했다면 이걸 무슨 기능으로 본다? 경제적 기능으로 본다는 거고. 그럼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성해줘야 될 사회적 목표들이 있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는 경우. 그럼 대표적인 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자원, 토지 이용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거나 또는 소득 분배에서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월세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월세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럼 이건 시장 실패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정책적 기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아마 문제 중에 돌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주로 내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그래서 우리 책 271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수단 그래놓고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에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바로 이어서 274페이지가 보면 양가로 3번에 정부의 토지 시장의 개입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럼 이걸 그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책 수단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활용되는 거다? 토지 정책에서만 활용되는 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라고 부르는 강제적 수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 개입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하자라는 문제인데 공부하실 때는 개념하고 어떤 정책이 이 안에 들어가는가, 개념하고 어떤 정책, 개념하고 어떤 정책, 이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이용 규제의 개념부터 보시면 토지이용 규제의 개념, 기억번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적이고 행정적 조치를 뭐라 부른다? 토지 이용 규제라 불러요. 그러면 얘는 토지 이용을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수단들을 다 뭐라 부른다? 이걸 토지 이용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법적이다, 행정적이다 라는 말을 써놓는 이유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규정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같은 지역지구제 또는 공법상의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국가로부터 일정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인허가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이용 규제 수단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직접 개입은 기억번의 개념 봐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그럼 이 말은 원래는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시장의 기능을 누가? 정부가 시장 기능을 대신해서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직접 개입 수단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직접 개입 수단에는 시장이 하는 기능을 대신하는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시장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격을 만들어내고 수급량, 즉 수량을 조절하는 것들이 시장이 하던 역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수급량을 직접 조절하고 있다면 이걸 직접 개입 수단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에서는 우리 책에는 그게 토지정책 수단만 써놨잖아요. 토지정책. 토지시장의 개입 방법이니까. 그러면 토지시장의 얘기가 아닌 건 책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써놓으실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의 임대료가 너무나 높을 때 그 임대료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규제나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할 때 그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다 가격을 통제하는 직접 개입으로 보시고 토지가 거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쌀 때 이걸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비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걸 공급하는 토지은행제도라든지 또는 정부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공영개발 또는 공공개발 또는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직접 돈 주고 사는 토지의 수용 그럼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의 수급량을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정부가 직접 짓거나 또는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공주택 공급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의 공급량을 주택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수급량 조절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수단이라는 건 개념이 간접 개입 수단에서 기업권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단순히 시장의 기능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그걸 간접 개입 수단이라고 불러요.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금전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구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래서 뭐 그런 임대료 보조나 또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또는 세금 같은 것들을 감면해주는 뭐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 금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고 이게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정보 제공하는 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적제도나 뭐 등기제도 같은 걸 마련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또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는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정책 수단의 구체적 내용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정책들 중에서 직접 개입은 몇 개인지 적으세요. 또는 뭐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간접 개입인 건 어떤 건지 찾으세요. 또는 오늘 나눠드린 문제 5번처럼 오늘 나눠드린 문제 5번처럼 5번에 1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 그럼 얘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금전적 지원을 해서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직접 개입 방식이 아니라 간접 개입 방식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물어요. 별거 아니에요, 문제.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정책론은 다 맞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보시고 2번은 아까 얘기했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이런 거 설명한 거고 그다음 뭐 나머지는 구체적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니까 보시고 5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무조건 그 개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만 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으로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부 개입에 의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부르고 네 글자로 정부 실패라 부릅니다. 정부 실패.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시장 실패는 뭐예요? 경제활동을 어디에 맡겨놨더니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 배분에서 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누가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개입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면 이걸 정부 실패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 정도 아까 설명드렸던 뭐 시장 실패하고 해서 물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가시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들어가셔서 토지정책부터 나오는 거죠 뭐.
공부하실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역지구제 좀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토지은행제도라는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하실 때 각 정책 수단마다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제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지문을 읽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읽으면 다른 지문들도 다 맞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정책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론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다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여요. 그 답을 못 골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 수단이 나오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76페이지 양거래 2번에 있는 지역지구제에서는 제일 먼저 공부하실 게 의의와 목적인데, 개념하고 목적. 일단 개념은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 이 토지이용 계획을 세우는 대표적인 법이 국토계획법 같은 거죠. 물론 뭐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에 뭐 도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고 뭐 시군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은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슨 수단? 법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토지 이용, 이걸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 지구제는 국가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정해놓은 용도대로 쓸 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뭐예요? 지역지구제죠. 이게 지역지구제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 내냐면 그 밑에 2번에 있는 목적물이에요. 목적.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국가가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여기다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공장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으로 인해서 나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의해부가 발생해요. 부의해부가. 근데 이런 지역지구제가 시행돼서 이만큼은 오로지 뭐로만 써라? 주거용으로만 써라 라고 정해놓으면 여기에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럼 이런 지역지구제의 시행으로 인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도끼리 붙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모해를 부의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외부 효과가 사라지면 그만큼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정책 수단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 제일 많이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목적 봐주시고, 목적. 3번의 개념은 책 희한하게 쓰셔서 의의나 개념이나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3번에 있는 개념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지구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행 방법. 그래서 뭐 지역 용도 지역으로 나눈 것도 있고 그 밑에 뭐 용도 지구도 있고 그 밑에 또 용도 구역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 설명한 거니까 그냥 구체적인 우리나라 법률의 내용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의의와 목적에서 목적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 묻겠어요?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효과. 효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택의 여과 인상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제 효과를 분석할 때는 항상 뭐와 뭐로 나누는 습관?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는 습관을 붙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나누는 습관. 그러면 이때 단기 효과라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냥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용도만? 주거용만 진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얘랑 어울리지 않는 뭐 공업용이나 이런 유해 시설들은 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네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기에 그만큼 유리해졌으니까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그 용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277페이지 그 그래프 밑에 단기 측면에서의 효과 그래놓고 니은번의 단기 균형 보시면 부동산의 사용을 특정한 용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으로 인하여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의 물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얘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주거용이라는 용도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다? 증가. 그러면 단기에는 누구의 변화가 없다? 공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용도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뭘 얻게 된다? 초과이윤 얻겠죠. 그래서 이게 단기 효과 공식이라니까, 공식. 공식처럼 외우셔도 무방해요. 맨날 단기 효과 그러면 이거 나오니까.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공급자들은 이윤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뭘 늘리겠어요? 공급 늘리겠죠. 근데 단기에는 공급이 못 늘어나니까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언제다? 장기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용도, 정부에서 정해준 그 용도에 대한 뭐도 늘어날 거다. 공급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는 우리가 배우는 장단기 효과의 가장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용도지역 지구제여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단기 효과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똑같이 시험 문제 낼 필요가 별로 없죠. 정책 효과는 잘 안 물어요. 근데 하나만 챙기실 게 278페이지 가보시면 지난주에도 주택의 여가 형성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때는 뭘 따져야 된다? 비용 따지랬습니다. 비용.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도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비용 불변산업 또는 비용 일정산업이라고 부르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난다면 비용 증가산업,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감소한다면 비용 감소산업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근데 주택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뭐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비용 감소산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비용 불변산업과 비용 증가산업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던 게 있었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그거에 따라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비용 일정 산업은 수요가 느는 만큼 뭐도 느는 거예요. 공급도 느는 거예요. 왜? 생산 비용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변함이 없고 뭐만 는다? 공급만 느는 거고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다 늘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면서 결국 공급은 어떻게 되고?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은 수요가 늘어난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는다고 그랬죠. 확인해 보세요. 기억 안 나면 다시 가야지 뭘. 책 어디로 가시냐면 뭐 혼자 아는 얘기 뭐하러 떠들고 있어. 책으로 확인하셔야지. 177페이지 가보세요. 178페이지 가셔야겠네. 178페이지. 하향료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하향료가 된 만큼 공급 어떻게 된다? 감소. 그러면 초과 수요. 그래서 가격 상승.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는 공급자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데 고가주택 공급은 항상 뭘 통해서 일어나니까? 신축. 그래서 뭘 따져라? 비용 따져라. 그래서 원래 산업은 종류가 세 가지랬죠.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근데 주택시장에서 뭐가 나타날 가능성 없으니까 감소 산업 나타날 가능성 없으니까 비용 증가일 때와 비용 감소일 때로 나누는 거 했잖아요. 지난주에 불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뭐 아는 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책 덮는 순간 그럼 다시 한번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의고사 보면서. 근데 이게 5월달, 7월달 가서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서로 힘들죠. 서로. 그래서 278페이지에 있는 건 아까 지난주에 주택의 여가 현상에서 설명했던 비용과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공급이 늘어나는 건 얘가 무슨 산업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뭐가 늘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용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효과는 시험 문제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세 번째.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문제점. 그래서 6번에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죠. 하나는 독점의 문제라는 게 있고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전적 독점의 문제고 또 하나가 형평성 침해의 문제입니다. 그럼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괜히 쉬웠네.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건 이 지역의 용도를 특정한 용도로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해진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주거용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단기적으로는 이 용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그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인을 얻는 공급자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초과인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근데 지역지구제라는 거의 특성이 이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공급자의 종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종류의 공급자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급자가 들어오려고 할 때 오로지 주거용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나머지 용도들은 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맨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거용만 늘어나고 나머지 상업용이나 공업용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공급은 늘질 않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왜? 이 용도로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용이라는 용도에 뭘 부여한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공급이 늘어나는 게 충분한 양만큼 늘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가 되더라도 뭘 얻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초과인을 얻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사전적 독점이 발생한다는 건 용도적 지구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 용도에 대한 특정 공급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 공급자가 장기적으로도 뭘 챙긴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초과인을 계속 챙겨갑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초과 이유는 누가 진입을 못하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을 못하니까 초과인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다가 상업용이나 공업용을 설치해서 이용하던 사람들만 이 이윤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존의 공급자라고 하니까 이 기존의 공급자들이 이러한 초과인을 몽땅 다 챙겨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독점을 뭐라 한다? 사전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A번에 지역지구제의 설정은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수요를 증대시킨다. 이게 아까 단기효과 설명한 거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초과인이 소멸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지역지구제라는 게 어떤 특정 용도에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이 충분히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도 초과인이 계속 발생하는 가치 하락,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하락하지 않으니까 초과인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초과 이유는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의 공급자들. 그런 문제를 사전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B번에 보시면 지역지구제에 있어서 존재되는 건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걸 무슨 독점이라고 부른다? 사전적 독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사후적 독점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 진입한 공급자가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후적 독점이고 사전적 독점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만 초과인을 챙기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사전적 독점이 문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읽은 김에 형평성 문제는 A번. 지역지구제의 내용 중에는 어떤 지역의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도 지정하죠. 대표적인 게 뭐 농림지역이나 보전지역이나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디예요? 도시지역 같은데. 그럼 그 두 지역 간에 집가 상승에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을 뭐 편의상 그냥 개발지역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볼게요. 제한지역. 그러면 국가에서 토지를 이 지역과 이 지역으로 나누는 순간 이 지역은 땅값 어떻게 될 테고 폭등, 이 지역은 땅값 폭락할 거예요. 그럼 똑같은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이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침해된 거예요? 형평성, 소득분배에서의 돈 버는 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형평성이 어떻게 됐다? 침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 간의 형평성이 침해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역 간 형평성이 침해됐다. 그러면 이런 지역 간 형평성이 침해되는 걸 해결하는 수단도 있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이 박탈된 게 아니라 그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다가 팔아먹고 그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할 때 배웠던 우리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배울 때 공간화 부동산에서 뭐 배웠어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배울 때
그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개발권을 팔아먹는 제도라고 해서 개발권 양도제도, 이거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영어로는 TDR 제도라고 부르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TDR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형평성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279페이지 그런 문제점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온다? 개발권 양도제도가 그래서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느냐? 안 그래도 돼요. 그냥 개념 정도 알고 계세요. 개념 정도. 왜 그러냐면 오늘 나눠드릴 문제 3번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릴 문제 3번.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개발권 양도제도가 거의 매년 시험에 냈어요. 제 기억에 이게 20회 때인가 나왔던 시험 문제 같은데,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나오던 내용인데, 3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사안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놓고 1번. 국민 임대주택 건설 공급.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행복주택이나 LH에서 짓는 주택들 있죠? 그럼 1번은 하고 있는 거네. 2번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배울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이게 뭐예요? 토지정보, 지적정보, 등기정보 하고 있죠. 5번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택지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건데 3번에 있는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건데 열심히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한번 낸 거예요. 그럼 그 뒤로는 낸다 안 낸다? 안 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친 듯이 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정도 묻는 거예요. 그냥 개념 정도 물어요. 개념 정도. 그래서 TDR 제도는 2번 등장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어디서 나왔어요? TDR 제도는 뭐 할 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공중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배웠고, 지금 또 뭐 할 때? 지역지구제 할 때 지역지구제 때문에 발생하는 형평성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그러면 지역지구제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문제점 묻겠죠. 뭘 문제점. 이게 지역지구제에서 이론적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 다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지구제를 지정하고 있는 법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토계획법이죠.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조문네요. 시험 문제. 그래서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우죠. 그래서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기본적으로 외우죠. 4개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 뭐 거기서 또 나눠지는 용도구역 다 외우잖아요. 가장 기본 암기사항이에요. 그거 갖고 시험 낸다고요. 그럼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오면 찍어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을 다 외워? 그럴 바엔 2차까지 공부하지.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게 오늘 나눠드릴 문제 4번입니다. 4번.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요. 1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이고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아까 읽어봤던 개념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이용에서 수반되는 부의부가를 제고 또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목적 물은 거죠. 3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공법 문제예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의 개념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럼 3번은 이제 공법 문제고. 4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한다. 이거죠, 이거. 개발지역은 지가 폭등하고 개발 제한구역은 폭락하고 그래서 지가 상승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럼 4번도 맞았고. 5번 용도지역 중, 그럼 용도지역은 4개잖아요.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또 하나가 뭐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가? 네, 그 4가지. 그 4가지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동등한 입장에 있는 또 다른 구체역이에요. 그럼 그 도시지역 중에서라는 말이 틀린 거죠. 뒤에 설명은 다 맞았고. 그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냅니다. 이게 공법 문제가 아니라 어디예요? 학개론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2차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 과감히 찍고 넘어가세요. 안 배운 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뭐가 있으니까
공법이 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차만 공부했다? 출제자한테는 안 먹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찍으세요. 저도 찍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공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공법 가르치고 있지. 맨날 욕먹는 뭘 학개론을 가르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만 정해놓고 하세요.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는 그 목적 물어보고 문제점 물어보고 주로 물어보는 건 뭐더라? 법조문. 자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자주는 안 나오죠. 왜? 이거 자주 내면 공법 문제잖아. 자주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갑니다. 우리 책으로는 282페이지 있는데 공부하실 건 첫 번째 개념은 알아야 될 테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장단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법률의 내용. 그래서 개념은 282페이지 토지은행제도는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사놓은 거죠. 그랬다가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그럼 여기서 공공이라는 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 국가가. 근데 자유보유라는 건 그냥 이걸 보유만 하고 있는 거고 임대보유는 이걸 남한테 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다가 비축해 놓고 있다가 토지 수요가 늘어나면 이걸 팔거나 즉 매매하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를 요걸 토지은행제도라 부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싼 값에 미리 사서 어떻게 하고 있다가 비축해 놓고 있다가 필요해지면 이걸 공급해 주는 정책 수단을 말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개념이고 그 옆에 2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의 내용, 양가로 3번의 비축 목적,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있는 토지은행의 은영 이거는 법조문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가로 6번과 양가로 7번에 장단점 설명되어 있죠. 시험은 이거밖에 안 냈어요 지금까지. 개념 아니면 장단점. 그래서 일단 장점 보시면 장점. 얘는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국가가 갖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국가 땅을 함부로 난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들에 의한 무계획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라는 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토지를 미리 쌀 때 사놨으니까 저렴하게 토지를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제때제때 공급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장점.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토지를 비축해 놓고 있다가 이걸 팔거나 또는 임대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그 수익을 국가가 내려면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어떻게 해?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그 토지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어떻게 해? 사회적으로 환원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건 장점일 겁니다.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토지를 비축해 놓지 않았으면 필요한 토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수용. 그래서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보다 수용할 때보다 수용은 내가 팔기 싫어도 억지로 팔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면 안 팔아도 돼요. 거래 조건이 안 맞거나 가격이 안 맞거나 그러면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하는 경우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게 그만큼 어떻다? 적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은 아무리 토지를 싸게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만만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대한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건 단점일 거예요. 막대한 매입 비용이 발생하는 건 단점. 두 번째, 얘는 토지를 언제 팔 목적인지 언제 개발할 건지 정해놓은 적이 없죠. 그냥 정해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거니까. 그래서 그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동안 계속 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갑자기 이 동네 땅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소문 듣겠죠. 그럼 나도 가서 뭐 해야 돼? 한 자락 사놔야지. 여기다 뭐 할 줄 알아?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토지가 대량으로 매입되면 개인들도 이 땅을 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뭘 유발할 수 있다?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건 장단점 물었습니다. 장단점. 그리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나올 가능성 있는 게 284페이지 보시면 참고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지금 설명드린 토지은행제도의 시행 관련된 근거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제도는 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제도라는 거죠. 이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 법률의 내용을 시험 문제에 한 번쯤은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셔서 물론 그 책에 있는 그 법률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책에 정리되어 있는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83페이지 양가로 2번의 내용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5번에서 이걸 시행하는 주무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 그게 어디다? 국토부라는 거예요.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 장관, 우리 줄여서 국장이라 부르죠. 그럼 이 국장이 토지를 비축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축 계획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누가 있고 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책에는 따로 안 써놓고 뒤에 법조문에 나오는데 매년 수립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따로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이런 거 갖고 장난치기 좋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토지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 비축 대상이 되는 목적은 이걸 개발해서 어딘가에 쓰려는 토지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공개발용 토지라고 그래요. 그런 토지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급 조절용 목적으로도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비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목적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토지은행이 실제로 설치돼서 이 토지은행을 운영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직접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귀찮은데 이런 거 하겠어요. 그래서 만든 데가 어디요? 그래서 공기업 만들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뭐 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만 하려고 수족처럼 부리려고 만드는 데가 공기업이요, 공기업. 그래서 토지은행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는 LH. 얘한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실제로 돈 들여서 매입을 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매각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만 있어요. 나올 가능성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에서 공부하실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토지정책을.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292페이지 가시면 주택정책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임대주택정책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29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임대주택정책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 쉬었답니다.